월스트리트 4 주린이 31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 할 건데 일단 혜민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밖에 없네요. 네, 항상 이렇게 일찍 와 계셨던 한승구 기자님께서 그러게. 오늘 일이 바쁘셔서 약간 뒤늦게 합류하시는 걸로. 네, 맞습니다. 좀 이따 오실 테니까요. 네,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저희 주식 얘기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6개월 만에 코스피 지수 3,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여러 가지 미국의 악재 그리고 중국의 악재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글로벌 악재들이 겹쳐 있어서 우리 증시를 둘러싼 변수들과 또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체 공휴일이 껴있긴 했는데요. 네. 다 나와서 출근을 하는 바람에 휴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를 악물고 계신 거 아니죠? 보였나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지금 살짝 느껴졌거든요. 그렇구나. 사장님은 안 들으시겠죠? 이 방송? 우리 국장님이나? 바쁘시니까 못 들으시겠죠. 네. 뭐 요즘 어떠세요? 기자님의 포트폴리오는 무사한가요? 저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하고는 있긴 한데 이게 성과가 잘 나오는지 아니면 그만큼 제가 재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끝없이 하고 있어요. 요즘 그런 고민이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유동성이 정말 주식시장이 많았을 때 뭘 사든지 다 올랐을 때 주식을 시작했던 주린이로서 이런 하락장이 너무 저에겐 낯설고 정말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그럴 리 없습니다. 끄떡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게 우리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던데요. 아이고 근데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저는 제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물어보는 줄 알고 진짜요? 제 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주식 계좌는 안 쳐다본 지 오래됐어요. 그거는 일에 대한 포트폴리오로 이해를 하셨구나.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주식을 많이 처분을 했습니다. 뭐 이럴 줄 알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제가 주식에 돈을 넣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긴축 재정할 필요가 있어서 돈을 뺐는데 그게 이번에 굉장히 많이 다들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다 안 뺐을까 후회를 하죠. 다 빼신 건 아니고 또 일부는 남겨두셨던 거군요. 근데 참 이게 이렇게 하면서 뭐 배워가는 거겠죠. 하지만 너무 큰 비용을 치르고 있죠, 다들. 그러게요. 다들 기분이 많이 요즘에 힘들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많은 주린이들 지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왜 우리 증시가 이런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지난주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알로카시아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혹시나 오징어 게임 스포 나오는 건 아닌지 싶어 조마조마하게 들었네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K 콘텐츠 역량만 생각해보면 국뽕이 차오르는데 K OTT가 제대로 서포트 못해주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잘해야 되는데 K OTT인데. 그러니까요. 저희 SBS도 화이팅. 이 지금 장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밈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SNS에서. 혹시 어떤 장면인지 감이 오실까요? 저는 어제 그거 하나 봤어요.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막 이렇게 그 세계 기술주들의 그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총 맞고 다 쓰러지는데 트위터만 살아남았더라고요. 트위터가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트위터만 또 많이 지금. 근데 페이스북, 인스타는 같은 회사긴 하지만 많이 떨어지고 뭐 스냅 이런 데도 다 떨어졌는데 트위터만 살아남았다. 그래서 그런 짤이 이렇게 다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다 죽는 그런 짤.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달고나도 트위터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다 깨지고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요즘 인스타가 하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자꾸 접속 장애가 생기고. 저도 그랬어요. 그쵸? 그저께 아침인가? 그때 맞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접속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여튼 주가도 좋지 않군요. 그럼 다희 씨가 본 짤은 뭐예요? 제가 본 짤은 그 할아버지 있죠. 거기 오일남이라는 이름으로 출연하는 그 할아버지가 깐부잖아. 그 할아버지가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 이러다가 다 죽어 하는 그 장면 아세요? 알아요. 거기서 이제 게임이 끝나죠. 근데 이러다가 다 죽어 그 짤이 지금 이곳저곳 저희 요즘 물린 주린이들이 그 짤을 다 갖고 단톡방에 다 뿌리고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댓글입니다.
나미야 자파점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제 1월 1회 무궁화 꽃이 피던 날 봤어요. 쉬는 날 끝까지 다 봐야겠네요. 재밌네요. SBS도 이렇게 참신한 드라마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지상파 드라마는 안 보게 돼요. 최다의 인턴 PD 남은 한 달 동안 즐겁게 보내세요. 미래의 한승구, 김혜민 베테랑 기자들을 부조에서 컨트롤하는 보도국 PD가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한 네. 달은 아니고 한 네. 달보단 조금 더 이분이 큰 그림을 남았습니다. 그리고 네. 2달을 삭제하시고 한 달만 하고 그만둬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요. 왜 저를 이렇게 등 떠미시는지 저 아직 조금 더 남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다이 PD는 기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지금은 네. PD지만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네. 뭐 인턴 어쨌든 PD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음. 저는 지금은 어쨌든 음. 기자 지망을 하고 있고요. 네, 꼭 현장에서 보고 싶어요.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부조가 부조정씨를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참 이걸 어떻게 아실까요? 그니까요. 저는 어, 이분의 방송사 관계자. 이분의 정체가 이분이 혜민 기자님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는 맞아요. 청취자분이시잖아요. 네. 방송국 놈들 중에 한 명인가요? 그럴 수도 있을 알고 것 보니 같아요. 우리 회사 선배 막. 그러니까요. 5층에 계신 분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저는 이 부조라는 단어에서 좀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그쵸? 단어라서 네. 모르고 넘어갔는데 네. 예리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신지 네. 음.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저한테 눈치 주세요. 깐부라고 한번 외치. 좋은데요? 깐부잖아. 네, 이번 주 세 부입니다. 네. 이거 못 맞추시는 한승구 기자님이 계셔야 재밌는데. 그래요? 네. 이거 한번 제가 문제 네. 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제시어는 알잘 딱깔센입니다. 잠시만요. 알잘 딱 깔 깔 센이 아인가요? 어이요. 새에다가 니은. 센. 알잘 딱깔센. 이거 혜민 기자님이 저번에 SNL 재밌게 보고 네. 있다고 하셔서 네. 그러면 이거 맞추실 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진짜요? 어렵지? 문장이죠. 네, 알잘은 알아서 잘입니다. 알아서 잘. 네, 잘. 알아서 잘. 언제 많이 쓰는 그 문장이에요? 언제? 알아서 잘. 딱 한 잔만? 아닌데? 딱은 맞아요. 알아서 잘 딱. 네. 딱 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이제 부하 직원한테 뭐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 그거 알잘딱깔센하게 해봐 이렇게. 저 이거 본 것 같은데 SNL에서. 네. 그렇죠. 이거 SNL에 네. 나왔었거든요. 알아서 잘. 그래서 그거를 저기 뭐지? AI 로봇 나올 때 나왔죠. 맞습니다. 조정석 씨가 그죠. 출연하셨죠. 저 그거 봤는데. 이럴 시험도 원래 이럴 때가 제일 깔끔하고 아쉬운 센스 있게. 정답입니다. 깔끔하고 센스 있게 맞고요. 네. 알아서 잘.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네. 알잘딱깔센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나왔는데 네. 그 뭐 메뉴 추천해 주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점매추. 점심 메뉴 맞아. 추천. 그리고 저녁이면 점매추.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근데 막 이게 매추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네. 막 추가 매수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경제인 다 되셨네요.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조정석 씨는 알아듣고 한 명은 못 알아들었잖아요. 맞아요.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고. 구형 모델입니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하나 더 내드릴까요? 네. 기자님? 완네스.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정답. 그죠? 이거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완네스는 되게 입에도 착착 붙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완네스. 평소에도 그거는 쓸만하겠다. 완네스. 세프까지 이제 이렇게 했는데 한승우 기자님이 계속 안 오고 계시네요. 네. 본업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저희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본격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3000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붕괴가 됐습니다. 이번 하락세는 아무래도 국내 이슈보다는 해외 이슈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미국의 악재, 또 중국발 악재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발 악재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이 지금 수요일 오전이잖아요. 네, 아직 맞습니다. 코스피가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그래도 3,000선은 다시 못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게 어제 그래도 미국 증시는 꽤 회복을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네. 미국이 떨어질 때 그만큼 떨어져 놓고 오를 땐 또 그만큼 안 올라요. 네, 그래서 이제 박스피라는 이름이 그동안 붙었었죠. 네. 어쨌든 그 원인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이 회사는 굉장히 건실하고 물건도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네. 내가 산 코스피 업체는 근데 이거 왜 떨어지는 건가? 특히 삼성전자 뭐 이런 거 그렇죠. 궁금해하실 텐데 우선 이게 좀 근본적인 원인을 알려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전 세계적인 이 경제 전반의 상황을 설명을 드려야 하고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오늘 설명하는 이런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요? 벌써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그건 뭐냐?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물가가 상승하면 정부는 이거를 잡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밥상 물가 올라가고 이러면 서민들 힘들어진다 이런 기사 나오고 네. 이러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돈이나 부동산 투자하는 돈이 위축되죠. 그렇죠. 대출도 안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예상을 하고 미리 주식에서 돈을 빼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움직임이 선행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이거를 네. 예견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겠구나라고 네. 예측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인플레이션이 막 지금 심화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이렇게 우려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최근에 차로 직접 운전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서부 텍사스산 원유를 기준으로 하면 7년 만에 지금 원유가가 최고치를 경신했대요. 그래서 세계 에너지 대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왜 또 에너지가 오르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다희 씨 혹시 최근에 뭐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너무 많이 하죠. 그죠. 근데 해외로 여행 가려면 이 비행기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해외에선 이미 많이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네. 수요가 생기겠죠. 네. 그리고 공장 가동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또 이제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네. 최근에 산유국들이 항상 우리가 이번에 기름을 더 많이 생산할지 줄일지를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감산, 증산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이번에 증산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더 늘어나지 않죠. 이러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지금 촉발시키고 있고요. 네, 너무 쉽게 설명을 그래요? 해주셨어요. 다행입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한승우 선배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드디어 네. 저희가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으나 네. 어서 오세요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 많이 진도 안 나갔습니다. 네, 아직 인플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로는 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이 공급망 대란입니다. 이것도 사실 뭐 단어 자체는 어렵지만요.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외신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 이 곳곳에 항구가 많은데 항구에 컨테이너 선이 정박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너무 수입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배가 다 들어오고 나서도 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네. 원래는 이 항구에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자들을 굉장히 많이 감축을 했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입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네. 이걸 소화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공급망 대란, 수요와도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또다시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소비자들이 물어야 하는 운송비가 높아지면 네. 그거는 또 물건값에 반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상승하죠. 그쵸, 상승하고 네.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겠죠.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고 있고 이게 주식시장에도 조금씩 반영이 되는 이유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나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게 네. 18일이 마지노선인데 지금 여전히 아직도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중국 얘기 좀 이따 하죠. 네. 이 부채 한도 협상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승구 선배한테 넘길까요?
앞에 그 공급망하고 무슨 얘기? 그거랑 저희 원유 가격 했어요. 원유 가격상 원자재 네.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요새. 네, 그렇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두 가지 설명을. 완전 쉽게 네, 설명을. 유가 아까 원유 가격과 네. 공급망으로. 근데 정리를 해보면 혜민 음. 기자님 말씀해주신 걸 이제 들어보니까 네. 결국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속도를 공급이 못 쫓아가고 어우,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제 다희 씨가 정리를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잘해요. 큰 감사합니다. 장점입니다. 네, 요새 정말 이게 물건이 없어서 음. 잘 못 사는 경우들이 제 네. 기억에는 근래 잘 보기 네. 힘들었던 현상인 것 지금 같아요. 여기 다희 씨가 갖고 온 신문에 보면 이달 차 계약 여기 차 여기요? 계약 1년 뒤에 받는다고 돼 있죠. 예, 어머. 이런 거입니다. 그렇네요. 이런 거. 인기 차종은 6개월이 기본이고요. 네. 뭐 8개월, 1년씩 기다리는 거고. 그게 네. 옛날에는 한창 인기 있는 이제 수입차 엔트리 모델이나 그런 거나 1년씩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렇죠. 맞아요. 요즘에는 뭐 국산차, SUV, 하이브리드 이런 차종들은 뭐 6개월, 8개월, 1년까지도 기다리고요. 그리고 뭐 휴대폰. 예, 이것도 스마트폰을 없어서 못 음. 팔고 있고. 이게 그리고 참 이게 또 중국은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리고 그렇죠. 이게 너무 중국 얘기 조금 이따가 전근대적인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일들이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아까 공급망 얘기도 했지만 확실히 물류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이게 제가 식탁 의자를 최근에 바꿔야 돼가지고 이케아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네. 의자 다리가 안 들어와요. 크롬으로 돼 진짜요? 있는 어떡해. 게. 진짜요? 그래서 좀 등받이만 사놓고 조립을 해야 다리가 되는데 없어요? 다리가 계속 안 들어와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분명히 그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잘 맞물려서 톱니바퀴처럼 돌아갔지만 그 뒤에 이게 붕괴가 된 거죠. 그 유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원래는 그 뭐 예전에야 이제 중동의 국가들이 산유국으로서의 힘을 발휘를 했지만 사실 셰일 혁명이라고까지 나올 정도로 셰일가스, 셰일오일 채굴이 네. 개발이 되면서 사실 세계 최대 산유국은 이제 미국이 됐거든요. 네. 보통은 국제 유가가 한 $60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셰일가스, 셰일오일을 캡니다. 왜냐면 그 셰일가스, 셰일오일은 채굴 비용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한 $60쯤까지 올라오면 셰일가스를 캐도 경제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75 정도거든요. 네. WTI가. 그러면은 사실은 벌써 채굴을 시작을 그렇죠. 했어야죠. 네. 근데 안 하고 있죠. 왜 안 이게 하는 왜 안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요새 그 전 세계적인 그 환경 규제의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네. 셰일가스가 채굴하는데 환경 오염이 발생을 합니다. 수질 오염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여기에 돈을 투입하고 하는 걸 바이든 정부가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투자금을 모으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새로운 어떤 가스전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에. 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은 유가가 이 정도까지 오르지 않고 네. 이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에 나서면서 어느 정도 이게 적정 수준이 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예전에 중동 국가들이 그냥 오펙 그 연합을 통해서 유가를 통제하던 시절로 다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최근에 받고 있어요. 너무 많이 급증을 해서. 얼마 전에 증산 얘기가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증산량 합의가 안 돼가지고 뭐 $100 다시 갈 거라는 전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증산을 더 추가로 안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최근에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이제 환경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화석 연료를 쓰기도 힘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좀 오염이 덜하다는 천연가스 LNG 사용량이 급증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또 엄청나게 뛰었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겨울이 오고 있다는데 네. 이 급증하는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네. 아까 그 김혜민 기자가 항구에 일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래요.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국 정부가 거기도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줬습니다. 네. 많이 줬고 굉장히 많이 줬죠, 우리나라보다도.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큼 돈을 받지 않고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구인난. 안 그러면 이제 임금을 올려줘야 되는데 임금이라는 거는 상당히 그 하방 경직성이 강한 분야거든요. 이게 잘 안 내립니다. 하방 경직성이요? 예, 하방 경직성이 있다. 그러니까 아래로 잘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정해놓고 이제 매년 그걸 적용을 하지만 최저임금을 내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맞아요. 올라가기만 예, 하고. 오르기만 하죠. 얼마나 뭐 많이 올리느냐. 동결도 잘 안 되죠. 이건 이제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그 전반적인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런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 이거 얼마 전에 파월이 뭐 여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전에는 톤이 좀 바뀌었죠. 이게 좀 길어질 것 같다. 예상보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던데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부에서 제기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침체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저도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줄어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쓰고 싶어하고 사람들이.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 구직난이 아니라 구인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는 있지만 아직까지 막 그거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거는 그 오일 쇼크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말도 안 되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제 충격을 받아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은 관찰하기 좀 힘들었죠. 네,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그 미국에서의 부채 한도 협상 이것도 악재라고 짚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를 조금 쉽게 설명하는 거 요즘 좋아해서 좋아요. 한번 해보면 원래 미국은요 이 정책을 지원할 때 항상 연준의 돈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을 따오는 거를 이제 부채로 잡힌다라고 똑같이 보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얼마를 갖고 올지에 대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항상 진행을 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오는 18일까지 이 상향 시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때까지 협상 못하면 미국 디폴트 사태가 오는 겁니다. 디폴트 사태라 하면 이제 국가 부도 사태. 네. 근데 사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대부분 그 전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예전보다도 더 지지부진하고 미국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지금 싸우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더 많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된다. 공화당은 아니다, 낮춰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속내는 다 다르지만요. 민주당은 이제 재난지원금 같은 걸 우리나라로 치면 많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공화당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어차피 이거 다 부채로 잡히고 국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기업의 세금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기업에 이제 고액의 세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공화당은 사실 뭐 많은 그렇죠. 기업들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또 이거를 이제 막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우려라고는 하지만 사실 소비 심리에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기는 해도 뭐 이걸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배 생각. 저도 이거는 그래서 부채 한도 안 늘려줄 거냐는 얘기죠. 결국에 늘려줄 수밖에 없다. 이게 미국 정부가 디폴트 선언이라면은 그야말로 우리 빚 못 갚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찍어낸 미국 국채가 얼만큼이고 이건데 우리가 빚을 못 갚는다고 선언을 한다. 국가 부도 사태를 선언을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미국의 부채 한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났어요. 지금 이 부채 한도가 뭐 2천조 원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경이요? 이경원. 집에서 이경원 기자 있는데. 경이라는 그 단위를 진짜 이경원 오랜만에 정도가 들어보는 됐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돈을 막 쓴 거죠. 그렇죠. 예, 막 뿌리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를 넘어서 이미 뭐 한 3경 정도 빚을 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 그래서 이게 한도를 넘겨서 써놨는데 네. 뭐 이미 한도를 넘겨놓은 거를 뭐 이거 니네가 안 늘려주면 어쩔 거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늘려줄 수 없을 거다. 미국이 이렇게 마음 놓고 빚을 질 수 있는 거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기축통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 네. 우리나라랑은 좀 비교하기 어렵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그래놓고 디폴트 선언을 하면 굉장히 웃기겠네요. 그죠? 이거는 디폴트 선언까지 가는 상황은 네.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그 10년쯤 전에 미국의 신용 등급이 낮아진 적은 있습니다. 예, 그때는 한 번 있었는데 네. 글쎄요. 이것도 뭐 18일까지가 한도 협상이고 이걸 뭐 늘리는 만에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늘려주겠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네. 이게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도 이게 뭐 큰 뭐 불안 요소라고 언급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주식이 그러니까 네. 증시 금융 상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정점 찍은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네.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이제 이런 끊임없이 뭔가 이 내려가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상황이랄까? 그러니까 저걸 핑계로 저게 도화선이 돼서 떨어지지 않을까,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이유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지금. 그럼 더 빨리 주식에서 돈을 뺐었어야 되네요. 항상 결과론적인 얘기만 껄무새라고 하나요? 그 껄무새라고 하나요? 미국 증시는 좀 정치적인 영향을 지금 많이 좀 받고 있는 걸로 봐도 될까요?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어떤. 그런데 이거는 갈등? 사실 저희 두 의견이 비슷하지만 네.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고 단기적으로 해소될 문제다.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앞에 설명한 그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크고. 그게 찐 우려네요. 찐 그렇죠. 우려. 찐 악재. 맞아요. 이거는 뭐 부채 한도는 그렇게 정말 주된 악재는 아닌 것으로 네.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던 아까 김희 네. 기자 얘기했지만 그 인플레이션 무슨 인플레이션이냐라고 했을 때 유가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물류망의 문제, 뭐 네.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 네. 이미 몇 달째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차량용 반도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올 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때는 뭐 한 6, 7월 되면은 이거 해소될 거라 그랬었어요. 근데 네. 결국에는 6개월이 지나도 안 풀리고 있죠. 더 지금.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해소된다더니 진짜 그런 거 맞아? 그리고 앞으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뭐 그다음에 연휴, 네. 연말이 남았는데 이때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급과 이 수급의 불균형이 더 크게 오겠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결국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궁극적인 생각의 종착점이 되는 거죠. 금리 인상.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이게 금리가 오르는 시점이 빨라진. 그렇죠. 거죠. 그게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금리 인상인데 금리를 올리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시장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도 사실 자기 자본금만 갖고 사업하는 데는 없잖아요. 네. 회사채도 발행하고 대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나 자금 조달이 많이 필요한 성장주들 이런 주식들이 기업들이 금리 인상의 타격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게 저희 증시가 저희 증시 우리 여기 써놨던데 오늘 여기다가 글쎄 나는 이거 우리 증시가 그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지난달이었나요? 네. 그 우리나라 금리 인상에 증시가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아니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아요? 코스피가요? 네.
둘 다 엄청나게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받겠죠.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하고 따로 놀 수는 없거든요. 미국 기본적으로 신흥국은 미국보다는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서 선행돼야 된다면서요? 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네, 그렇죠. 그렇구나. 왜냐면 그래야 이제 그래야 외국 자금이 투자를, 들어옵니다. 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 막 주식이 막 대폭 떨어졌다 이런 느낌은 전 못 받았어가지고.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올렸다고 해도 아직 낮은 여전히 수준이죠.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이 일단 그렇게 크고요. 이해하면 되겠네요. 일단 그게 크고 그다음에 금리 그 정도 오른 것 같고서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다른 영향력 있는 변수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원래 이제 연내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고를 했었는데 네, 이제 맞아요. 이번 달인가요? 다음 달인가요? 뭐 네. 그게 11월인가 한 번 더 있을 네. 겁니다. 그때 올릴지 안 올릴지 뭐 그때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네. 미국은 뭐 테이퍼링은 연내에 하기로 했고 금리 인상은 내년이나 내후년 초에 한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미국발 악재 좀 짚어봤는데 이제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중국 때문에 속 썩는 제 주변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요? 중국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나요? 뭐 직접 투자를 한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사례로는 뭐 연수로 인해서 이제 출국을 좀 준비하고 있던 친구들이 이제 막 헝다리스크 터지고 막 갑자기 또 전력난에 거기는 사람들이 학교에서도 뭐 스마트폰 불빛으로 밥을 먹고 이런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제 학교 측에 문의를 해도 중국이 답을 진짜 늦게 해준대요. 만만디.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네. 뭐 일단 헝다리스크가 터졌었고 그 이후에 또 전력난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네, 그렇죠. 뭐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가 없어서 공장을 못 돌린다는 이게 굉장히 저는 요즘 시대에 있을 법한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또 이 전력난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 어디서부터 짚어보면 좋을까요? 이게 헝다리스크랑 전력난이랑 좀 다른 이제 원인에서 오는 건데 헝다는 정말 그냥 간단합니다. 이 그룹이 부동산 개발 업체 굉장히 큰 그 업체인데요. 중국에서는 두 번째로 크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이름 처음 들어봤고요.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홍콩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요. 본사는 중국 남부에 있고 고용된 직원이 25만 명. 어마어마하죠. 저희 뭐 한국 오늘 막 경 나오고 25만 명 나오고 되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중국에선 우리나라랑 달리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지어서 아파트가 초과 공급이 돼 있고 아파트를 짓고 나서 비어 있는 곳이 뭐 막 4분의 1 이 정도는 된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가 완전 초과가 된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이 부동산 그 업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돈줄을 줄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부실한 업체부터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헝다그룹이었는데 헝다그룹은 중국의 아파트가 포화 상태가 되니까 다른 이제 사업까지 문어발식 확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정말 부동산이랑 상관없는 전기 자동차, 스포츠, 뭐 생수 이런 사업까지 뭐 하다가 이번에 자금을 이 돈 이자를 갚을 때가 됐는데 이 날짜를 채우지 못하고 갚지 못해가지고 이런 지금 부도 사태가 날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느 정도 겨우 넘겼습니다. 두 번째도 다시 이제 상환할 날짜가 다가왔는데 이것도 이제 갚지를 못해서 뭐 일부 지금 자회사를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주식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막혔죠. 홍콩 증시가. 그 원인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거의 파산 직전에 갔다 내몰렸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헝다를 구해줄 생각이 없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선배가 보실 때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게 그렇잖아요. 김혜민 기자 방금 얘기했지만 중국 정부가 헝다를 구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제 그 파산을 시키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라는 시선들이 많죠. 그럼 본보기라고 봐도 될까요?
중국도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라든가 뭐 자산 격차 네.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공동 부유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링핑이 그 3연임을 앞두고 네.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이라는 게 다 같이 나누고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그 안에서 지금 너무 격차가 심해지고 체제 불안 요인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교육도 금지시키고 매 더 게임도 나오라 못하게 그러고 하고. 네, 게임 못하게 하고 집값 잡으려고 이제 뭐 부동산 업체들 막 관리 들어가고 뭐 네. 이런 상황에서 홍다그룹이 타겟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홍다리스크는 뭐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그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일개 기업의 파산 수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아직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물론 리먼 때랑은 좀 비교하기 어렵다. 그 리먼이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그 주택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파생 상품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 파생 상품이라는 거는 이 누가 뭘 얼만큼 갖고 있는지 이게 계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거든요. 그냥 네. 부동산 회사, 좀 덩치 큰 부동산 회사 한 군데가 망하는 것. 네. 그 정도고 더군다나 이거를 중국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한다면 네. 그렇게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두들겨 맞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시선들이 아직까지는 뭐 많은 것 같죠. 근데 이게 오건영 부부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희 출연해서 예전 리먼 사태 때는 예상치 못한 그런 요인이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가져왔는데 헝다는 쟤 쓰러질 것 같아. 빨리 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게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진짜 파산이 나더라도 리먼 사태 때처럼 큰 영향은 없을 거더라고 설명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이게 근데 뭐 돌이켜 보면은 리먼 때도 뭐 큰 영향 없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실제 지나봐야 알 거긴 맞아요. 한데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뭐 네.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어떤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네. 경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중국에. 네. 예. 그럼 연쇄 디폴트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있다면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뭐 정말 그건 잘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 파생 상품에서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루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 헝다에 얽힌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또 그 기업들의 재무 상황과 뭐 채무 상황이라든가 뭐 아니면 거기 이제 딸려 있는 뭐 임직원과 가족들 뭐 생각해 보면 그냥 뭐 별거 아니네라고 치부하기에도 또 그냥 좀 찜찜한 맞아요. 그러니까 좀 주시가 계속 필요한 뭐 그런 정도의 네.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렇게 그러면 중국에서 부동산 이 업체가 쓰러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쪽 부동산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 중국에는 그럼 이게 한국 부동산에도 영향이 오냐 이걸 누가 질문을 했어요. 네. 되게 궁금하죠. 네. 근데 그때 전문가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거의 뭐래요? 관련이 없대요. 아, 그래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증시는 세계 증시가 다 영향을 주고받는데 네. 부동산은 이제 딱 토지 안에 정해져 있는 이제 그 때문에 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향을 주든 안 주든 어쨌든 전 제 집 못 사요. 네. 슬픈 결말. 그 주택이 올해도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집값이 그러니까요. 이제 많이 올랐는데 네. 뭐 이게 주택 시장만 혼자 이렇게 계속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렇겠죠. 거시 경제가 동떨어져서 네. 뭐 분명히 사이클은 있으니까 조정이 오긴 올 겁니다. 다만 그 조정의 폭이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뭐 지금 예상하기 네. 힘들죠. 지금 뭐 다음번엔 정치적인 부동산, 변수도 너무 많고요. 네. 맞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력난 얘기를 전력난 얘기로 이제 안 네.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중국만 이런 줄 알았는데 인도도 지금 네. 전력난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전력난 네. 그 기사만 나오면 그 댓글들이
엄청 많이 달리면서 네. 아 그래서 요즘에 날씨가 좋아졌구나. 아 맞아요. 아, 하늘이 깨끗해졌구나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음.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올해 네.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기사를 제가 거의 본 기억이 저도 없는 것 그래요. 같은데. 저도 확실히 제가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출근길에 저희 집이 네. 월세긴 하지만 남산타워 뷰예요. 오 나름. 네. 근데 남산타워 출근할 때마다 이렇게 보면서 나오는데 올해는 진짜 거의 다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안 보일 땐 정말 아예 안 보이거든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근데 와. 올해 들어서는 정말 깨끗했죠. 네, 깨끗했어요. 네, 최근에 하늘도 너무 이뻤고요. 뭐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최소한 뭐 유지가 될 깨끗한 것 하늘을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 네. 선배가 설명. 뭐죠? 아, 전력난. 아 전력난. 네. 전력난은 뭐 아까 호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호주 석탄 얘기요. 네. 네. 그냥 뭐. 제가 할까요? 네. 아,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는 네네. 이것도 엄청 사실 쉬운 거라 제가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뭐냐면 지금 중국 정부가 현재 호주산 석탄 수입을 막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호주가 괘씸하다라는 이유인데요. 이게 호주가 진짜 미국 웃겨요. 편에 섰죠. 네, 미중 약간 갈등에서. 예전에 한국과 일본의 그 수입 금지했던 네. 사태랑 좀 비슷하게 전 보이더라고요. 그 호주가 최근에 이제 중국 기업인 이 화웨이 있죠. 화웨이가 5G 사업 진출을 하는 걸 막았고요. 네. 여기다가 코로나19 기원의 원인에 중국 책임이 있다면서 네. 국제사회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 여러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너네 뭐야 괘씸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너네 석탄 다 갖다 쓰고 있는데 앞으로 너네 거 수입 안 할 거야. 그러면 너네 경제에 타격이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경기도 오산이었죠. 네. 오, 방금 굉장히 Z세대스러운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드립이었습니다. 오히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오히려 네. 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가동을 해야 되는데 호주산 석탄이 없으니까 가동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호주산 그쵸 수입을 네. 막았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들여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그게, 예. 네,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탄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뭐 자기네들 이제 그동안 명분이 있으니까 네. 수입 안 한다고 했으니까 호주산을 지금 50% 이상 공장에서 쓰고 있거든요. 네. 못 갖고 오고 이런 상황이 겹치고 있고요. 거기다가 네 이제 탄소 배출 감소 목표까지 지방 정부가 다 할당을 받았습니다. 야, 너네 이 정도까지만 탄소를 배출해야 돼. 네. 이렇게 되면 석탄을 못 태우겠죠. 이러면서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중국이 지금 네. 그런 환경 규제가 또 그렇죠. 오늘 중요한 어떤 이슈인 그래서 것 같아요. 후진국적인 이런 네. 전력난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제가 지금 어젯밤 오늘 아침에는 이제 그 호주산 석탄이 들여오는 모습이 포착됐다라는 네네네. 보도들이 이제 일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게 정부도 어떻게 눈 감고 네. 지금 긴급한 사태를 수습하려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네. 보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얼마나 이 전력난을 타개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분량인지 그거 이제 조금 네. 기다려봐야 그게 될 것 중요하겠네요.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그 말씀하신 그 탄소 배출의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화두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렇죠. 몇 달 전부터 ESG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지만 네. 환경 이 각국이 지금 뭐 목표로 하고 있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전력난을 겪고 유가가 뭐 뛰고 네. 그리고 슈엘가스 그런 부분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거를 요새는 그린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네. 아까 그 얘기를 하셨나 보군요. 아니요, 안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요?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실제로 뭐 오르고 있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맞아요. 에너지 가격이 뛰고 그게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네. 그럼 가을 하늘이 맑다고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네요. 제 주식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참. 그럼 이제 다음 네. 걸로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네네 좋아요. 네. 저희가 아까 한승구 기자님 안 오셨을 때 저희의 어떤 주식 포트폴리오 상황에 대해서 근황을 잠깐 나눴었는데 네. 어떻게 기자님은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선배의 주식 계좌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궁금합니다. 저도 뭐 네.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좀 빼셨나요? 그 전에? 그 전에 네.
일부 정리한 종목과 네. 이게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도 저는 이제 몰빵을 하지는 못하니까 네. 몰빵을 할 수는 없고 저도 늘 뭐 분산 투자나 리스크 헤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죠,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7, 8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네. 어제 같은 날도 한 2, 3종목은 오르더라고요. 오, 제가 갖고 있는 것 어떤 중에서. 건가요? 제가 말씀하기 좀 어제는 궁금하다. 오른 종목들이 많지 않았죠. 네. 제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오른 거는 정유주? 정유주하고요. 그다음에 유통주가 하나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S-오일 사셨나요? 뭐 구체적인 종목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반도체나 뭐 빅테크 우리나라에서 빅테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네. 그런 IT 주식들을 사면서도 이건 이제 방향이 좀 다르니까 성격이 다른 주식들이니까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는 오르더라고요. 어제도. 그래서 이거를 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비중 조절에 종목 선정은 괜찮았으나 비중 조절에는 실패했다. 그런 교훈을 갖고. 정말 주식이 참 이게 누구든지 예측하는 게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제가 이제 뭐 이 방송 초창기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한 모 기자님께서 아니요 어떤 모 기자님께서 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건 갖고 있을 가치가 없다 내다 버려라. 근데 그것만 오르고 있고 손모 기자 아닌가요? 손모 기자 맞죠?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말투가 딱 막 그렇게 막 버리라고 하셨던 정말? 그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최근에 손모 선배가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고 떨어지는 미국 주식을 보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국내 증시가 안 좋은 이유 네. 국내 증시를 둘러싼 악재를 앞에서 짚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특히 주린이들 중에는 작년에 유동성이 너무 좋아서 투자하는 것마다 다 올랐던 그 시기에 너도 나도 주식에 뛰어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은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면 괜찮다면서 이런 이제 약간 불평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면 괜찮다는 게 이런 악재가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최소한 이런 의미지. 그쵸.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이런 주가가 하락할 때를 좀 버티는 경험이 필요한데 아직 주린이들 초보들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이럴 때 잘 버티셔야 합니다. 근데 진짜 대형주가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 뭐 삼성전자 올해 안에 10만 전자 간다고 막 그러더니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지금 7만 전자도 깨질 상황이죠. 그니까요. 그래서 이거 그나마 작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낫죠. 올 초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정말 다 손실을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대형주라서 더 빠지고 이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제 큰 악재들을 만나면서 주가 하락을 좀 작년에는 정말 아무 종목이나 사놓으면 그냥 기다리면 그냥 알아서 잘 올랐는데 그쵸. 올해는 이게 업종별 순환이 이제 빨리빨리 되는 와중에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은 그런 데서 좀 소외되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고밖에는 뭐 해석하기 어렵겠네요. 그래서 뭐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실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막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하면서 연말에 더 많이 오를 거다 다시 회복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몇 분이 하셨는데 지금 상황 보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회복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약간 분석을 좀 사리실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드는데 9월, 10월이 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11월이 좋죠. 연말 가면은 우리 예전에 주식 용어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10월에 사서 언제 산타랠리라는 말 했었잖아요. 연말 때는 맞아요. 좀 좋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제 있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버티면 좀 괜찮을까요? 근데 그게 제가 사실 오늘 편집을 하다 왔습니다만 주식 개인 투자자들 관련 아이템을 하다 왔거든요. 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멀스트리트에도 여러 번 출연하셨던 그런 네. 전문가분들 말씀도 듣고 했지만 제가 만났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통점이 손실이 났는데 이건 이제 오르겠지라고 이제 들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 네. 대형주들을 들고 네. 계셨고 네. 그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이는 처분 효과라는 특징이래요. 그게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들고 있고 그러다가 막 들고 있죠. 네. 그러다가 버티면은 그럼 오르긴 올라요. 근데 네. 그러면은 그동안 버텼던 게 아우 지겨워. 이제 본전 찾았네. 꼴도 배기 싫으네. 하고 이제 팔아버린다는 거죠. 네. 정작 팔고 나면 그때부터는 오르고. 정말 그래서 이게 제 패턴과 매우 비슷해요. 물려 있는 것과 장기 투자를 혼동하면 안 된다. 그렇다.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하면 네. 최소한 그 기업이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적정 수준이다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이제 좀 판단을 해서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네. 그걸 벗어나면 이게 기준이 잘못된던 건가 하고 뭐 팔든지 뭘 하든지 이게 좀 대응이 되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건 더 오를 것 같으네. 뭐 갖고 있으면 망하지는 않겠지.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는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장기 투자가 아니다. 그렇군요. 아우 이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코스피가 또 아까 하락 상승세였다가 반전을 했나요? 진짜요? 네, 다 1% 넘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또. 네, 굉장히 많이 오늘- 아침엔 1% 가까이 오르고 맞아요. 있었는데 이게 미국은 미국은 올랐는데 상승 반전을 했는데 지금. 이럴 때는 그 정신 승리할 수 있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저기 존리 선생님 거 보면 됩니다. 아니, 음악도 레드벨벳의 빨간 맛 이런 거 들으면서 존버해야 돼요. 근데 김혜민 기자 방금 되게 좋은 얘기를 했어요. 존리 선생님 유튜브를 보라고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치유가 돼요. Z세대들이 정말 질색하는 원론적인 얘기들이 너무 가득해요. 그게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약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가요? 네. 그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원론적이라서 좀 우리 그 소위 가치 투자라고 하는 투자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차피 시장은 예측 못한다. 네. 결국에는 그 기업 가치의 주가는 수렴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평가된 주식이 있으면은 그걸 사서 모으면 된다라는 건데 뭐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뭐 워렌 버핏, 뭐 벤자민 그레이엄, 뭐 이런 사람들, 네. 뭐 책 서점에 가면 책 여러 권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런 분들이 가치 투자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주식 떨어지면 좋아하죠. 그렇군요. 이거 참 어렵네요. 이게 어쨌든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잖아요. 네. 주식을 하면서. 근데 그렇죠. 자꾸 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나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어서 계속 쥐고 있는 들고 거죠. 물타기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팔면 그 순간은 손실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게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가격이 내리는 것보다 내가 판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는 게 더 괴롭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거 저도 잘 못하는 건데 문득 저도 네. 이제 요즘 생각이 많아지니까 이게 저희처럼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분할 매수는 잘 할 수 있어요. 네.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조금씩 그쵸. 사 모으면 되니까. 근데 네.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는 분할 매도를 잘 못합니다. 한 매도를- 번에 다 팔아요? 매도를 꼭 다 많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쵸. 우리가 주식을 살 때 조금씩 사면서 리스크를 나누듯이 네. 파는 것도 조금씩 나눠 팔면서 리스크를 그쵸.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쉽지.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저도 빨리 노력해 팔아야 돼. 팔아야 돼. 보겠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으니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물론 하기는 어렵죠. 기자님의 이런 솔직한 모습 전 너무 좋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너무 보고 싶습니다. 선배. 저희 나중에 한번 공개할까요, 서로? 네, 서로 나오기? 저는 공개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웃음만 나오실걸요? 진짜. 그렇군요. 이게 그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옷을 벗은 채 수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된 습관으로 좀 투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근데 제가 월수금 수영을 다니거든요. 네. 이 앞에. 그렇죠. 수영을 할 때마다 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면서 저에게 무한 찔림을 약간 트라우마 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돈이 막 급하게 필요하지 않으면 네. 당분간은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급하게 빼지 않고.
뭐 하락장이 예고 없이 왔던 것처럼 맞아요. 상승장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이. 이게 근데 저는 이런 하락장이 주식 시작한 이후에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이게 좀 익숙하신 거죠. 아 그렇죠. 이런 상황이. 네. 뭐 그래서- 오래 한 건 아니지만 뭐 하락은 네. 늘 있었던 좀 더 것 저희가 같아요. 의연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대처할 수 있는 필요. 내가 뭐 실현한 것도 아니면서 네. 항상 그 고점이었을 때의 그 평가액이 내 자산이었던 것처럼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내렸으면은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뭐 이런 시기에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월급이나 용돈이나 뭐 임대 수입일 수도 있고 꾸준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네. 힘들어요. 무작정 들고만 있거나 혹은 뭐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대체로 지양하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락장에서는 현금이 좀 있어야 그렇죠. 하락을 하니까 나는 뭐 언제든 할 수 있어. 뭐 이런 심리적인 안정감도 있고 실제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갖고 있으라는 그건 뭐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되냐는 거는 뭐 개인마다 사정이 그쵸. 다르니까 그렇지만 현금 없이 그냥 주식에만 몰빵이 돼 있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라라고들 이제 얘기를 하네요. 더 심한 경우에 이제 빚까지 내서 그럼 맞아요. 오히려 이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네. 친구들도 있던데. 근데 최근에 진짜 빚내서 주식한 사람들 그래서 많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뭐 반대매매 얘기들이 이제 기사에 나오기 그래요? 시작했는데요. 예. 인버스 굿버스 뭐 그것도. 굿버스는 네. 우리 선배가 당하신 반대매매를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게 반대매매가 무서운 게 어쨌든 시장가에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또 주가 하락을 그러네요.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반대매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래도 요즘에 그 시간 다 됐죠? 아, 네, 네. 일어나시네요. 아니요, 이제 정리하면 될 거야. 요즘에 조금 그래도 늦으셔서. 네.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 주식이라고 하는데 한번 잘 이게-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딱 던져만 주신 네, 거죠? 네. 제가 종목까지 못 알려드립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좋아요. 참 돈태기를 말 그대로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식이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네. 걸 배워가는 중에 있다고 저는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저도요. 그래서 좀 이런 시기에 본인의 투자 습관을 좀 돌아보면서 네. 분할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를 조금씩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게 되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